뉴욕 한인의 눈으로 바라본 미국 사회. 팟캐스트 뉴욕의 소리. 이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뉴욕 한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뉴욕 한인의 분규 사태입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파행으로 흘러 한인회장이 2명이 동시에 취임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긴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동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러 사건이 있었고 비난 여론도 높았습니다. 최근에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김민선 회장 측이 승소를 했는데요. 민승기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건의 당사자인 김민선 회장을 모시고 그간의 과정과 앞으로 한인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설명드릴 것은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인에 대한 편을 들기 위해서 이제 김 회장님을 모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모신 것이고요. 또 민승기 회장님 측에서 또 오늘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반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반 동포들을 대신해 제가 좀 불편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요. 좀 편하게 그간 하시고 싶었던 얘기를 풀어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일반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론에 보도된 제34대 뉴욕 한인회 사태 일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013년 10월 25일 당시 이제 이사장이셨죠. 김민선 이사장께서 엘레강스 리얼티 웹사이트에서 우연히 뉴욕 한인회관이 1,500만 달러의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을 하고 민승기 회장 측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또 민승기 회장은 또 이거 사실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다시 시인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2013년 11월 8일 민승기 회장이 한인회관 매각 후 플러싱의 새 회관 마련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20일에 뉴욕 한인회관 헐값 매각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또 역대 회장단들이 또 반대를 하고 해서 매각이 백지화된 걸로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또 같은 해 11월 뉴욕 한인회 이사회에서는 뉴욕 한인회관 건물 매각 추진 반대 결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지금 김민선 회장께서 당시 이사장으로 계셨고요. 2014년 3월 7일 민승기 회장 측은 뉴욕 한인회 이사회를 해체를 했습니다. 맞나요, 이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그리고 민승기 회장은 2014년 4월에 새 이사회를 구성을 했고요. 이때 2014년 12월에 김민선 회장께서 34대 한인회장 선거 출마를 결심을 했고, 그 다음에인 2015년 1월 11일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26일 민 회장 측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이사회에서 선관위원장을 임명하고 또 새 선거 규정을 또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3일 선관위가 새 규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기호 추첨 전에 선거 운동을 한 후보는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간 새 선관위 규정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2015년 2월 10일 또 김민선 후보께서 공탁금 10만 불을 납부를 하고 후보 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18일 선관위에서 자격 심사 후에 두 후보가 더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 2월 19일 선관위가 기호 추첨 후 불과 몇 시간 후에 사전 선거 운동으로 김민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다라는 것을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전화라든지 이런 일체 연락이 두절됐었습니다. 2015년 3월 3일 맨해튼 뉴욕 카운티 법원에 김민선 후보 자격 박탈 무효 및 선거 요청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11일 뉴욕 한인회 동포청원 임시총회에서 민승기 회장에 대한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8일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에서 한인회관으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이 전까지 한인회 민승기 회장 쪽에서 일체 연락이 안 되고 한인회 문을 잠그고 폐쇄를 했기 때문에 열쇠공을 불러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진입을 했고 한 일주일 정도를 거기서 이제 한인회 정상화위원회에서 사무를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민승기 회장 측에서 열쇠 복사본을 받고 나서는 경찰을 불러서 이렇게 그 한인 정상화위원회 사람들을 퇴거를 시켰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4월 10일 날 뉴욕타임스에서 뉴욕 한인회 분규 사태가 보도되면서 이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지게 됐고요. 5월 1일 민승기 회장과 김민선 회장이 또 각기 취임식을 하는 어떤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8월 17일 한국 정부는 뉴욕 한인회를 분규단체로 지정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행사 초청에 대한 공식 행사에 대한 초청 배제, 그다음에 일체 지원 중단 및 이런 불이익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마침내 이제 2016년 2월 16일 뉴욕주 법원은 이제 김민선 씨를 34대 뉴욕 한인회장으로 인정한다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2월 25일 민승기 회장 측은 뉴욕주 항소법원에 1심 판결 효력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나오고만 오늘 날짜인데요. 3월 3일 다른 소송건에 대한 연방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민승기 회장 측은 한인회장 직함과 또 뉴욕 한인회 로고 사용 또 일체 외부 활동들을 금지하라는 그런 판결을 냈습니다. 김민선 회장 측이 이제 승소를 한 건데요. 또 그 외에 또 다른 소송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계류 중이다라고 그러셨죠. 제가 좀 길게 읽었는데 이것이 불과 뭐 한 1년 얼마 안팎한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본 또 여러 동포들은 뭐 이간의 사정들은 자세한 사정들을 모르니까 그냥 감투 싸움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눈들도 있었고요. 그간에 좀 겪으신 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당사자로서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이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제가 어떻게 이 한인사회 분규 사태의 한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이사장으로 3년 전에 한창현 회장님 때 이제 저를 이사장으로 좀 초빙을 해서 제가 한인사회에 잘은 모르지만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사장직을 수행을 했고 그 32대 후반기 이사장을 하면서 한인회를 굉장히 저는 어너러블하게 생각을 하고 이사장직을 수락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훌륭한 단체고 좋은 점도 많지만 재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도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깨끗하게 우리 재정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열심히 일도 했고 그 이후에 33대 민승기 씨께서 회장 출마를 하는데 저보고 그때 32대 회계가 조금 끝까지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그 마무리하는 것을 도와달라 요청을 해서 33대 전반기 이사장까지 맡았습니다. 근데 역시 그 전반기 때도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외부 감사도 하고 검찰에 고발하려는 또 우리가 결의까지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 회칙에 의해서는 이 이사회나 이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인회에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회장의 권한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주어진 권한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면은 누군가는 가서 회장을 맡아서 회칙도 고치고 또 이 회칙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그 어터니 제너럴 오피스에서 리퀘어하는 그런 non-profit regulation에 맞지 않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회칙도 좀 개정을 해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한창현 회장님 때 그 67만 불 론을 이사회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거기에 대한 제가 참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동포연인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점, 또 그리고 민승희 회장님과 같이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던 우리 이사들을 오늘날 갑자기 해산을 한 것 자체도 참 제가 이런 일이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이런 기구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다른 또 그런 회관 매각을 하려는 것을 이사회에 어떠한 동의도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회관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도 직접 제가 목격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 회칙으로는 우리 한인 회관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좀 나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회장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에도 취임을 그 선거에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해서 아주 멋있게 정당하게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선관위원회에서 양측 다 2주 동안의 심사 기간을 다 통해놓고 또 공식적으로 남인이 후보로서 인정을 해서 발표를 해놓고 다음날 저희들이 조추첨까지 마친 후보를 아무런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또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없이
이메일로 그것도 몇 시간 후에 사전선거운동으로 자격이 박탈당했다. 이 내용만 이메일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이유로 제가 어떤 사건으로 제가 디스퀄리파이드 됐는지를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갑자기 전화가 다 전화를 두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너무 많은 전화가 와서 전화를 꺼놨다. 그게 선관위 측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런 일을 당하니까 야,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잘못된 일을 과연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시끄러워질 거를 두려워해서 그냥 우리가 묵과하고 지나간다면은 결국은 이런 잘못된 일들은 관행이 돼서 반복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병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물론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한인사회, 한인회 진흙탕입니다. 그런데 왜 발을 들이려고 하십니까? 그냥 그런데 들어가지 마라. 저를 물론 생각해서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짧지 않은 세상인데 인생을 살면서 발에 좀 지능이 묻으면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디스퀄리파이드 됐고 뭐 10만 불을 받고 돌려주지 못하겠다 막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난 건지 아니면 그냥 잃어버리고 뭐 도둑한테 뭐 물렸다 생각하고 그냥 물러서는 게 난 건지 혼자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번 참에 이런 잘못된 것을 한인사회에 좀 힘은 들겠지만 한인사회의 도덕성 그리고 어떠한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서 발을 뺀다면은 내 스스로가 평생 후회할 것 같고요. 또 더 나가서는 우리 한인사회 역사에 부끄러운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이것도 제가 한인사회에 나와서 치러야 되는 어떠한 과제고 임무라고 제 나름대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럼 그 10만 불 공탁금도 지금 못 돌려받으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제가 안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DA 오피스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랬더니 DA 오피스에서 신고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음 날 선관위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네들이 뭐 쓴 비용 제한 나머지 6만 몇천 불 정도를 돌려준다 해서 돌려받았습니다. 이번 법원에서 판결은 어떤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선관위가 어떤 그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부당하게 했다. 지금 그렇게 판결이 난 거죠.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또 지금 민 회장 측에서는 또 이렇게 그 뭐 판결하신 판사분이 또 김 회장하고 좀 친해서 또 그런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미국 법정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디스퀄리파이드 됐을 때 제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냈었죠. 같은 마가렛 첸 판사입니다. 그때는 저를 몰라서 민승기 씨 편을 들어주셨나요? 민승기 씨가 그때는 가처분 신청을 낸 거를 기각을 했거든요. 그럼 그때는 왜 명판사의 결정이라고 신문에 광고를 하고 이번에는 또 자기가 불리하면은 우리하고 뭐 관계가 있다. 그런 말은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한간에 떠드는 대로 어느 뉴욕주 법원 판사가 어떤 누구 개인을 알고 그래서 판결을 거기에 유리하게 내줬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32대하고 33대에서 이사장을 하셨고 이제 34대 회장 출마를 하셨는데 33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32대 그 회계상의 문제가 있고 그것을 같이 한번 잘 처리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또 민승기 회장 측이랑 처음 시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장직을 수락하셨고 근데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틀어지게 된 계기는 한인회관 관련 문제였다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제 또 항소도 진행 중이고 또 여러 가지 판결이 날 텐데요. 아니 항소가 아니고
항소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여질지를 이제 결정을 하겠죠. 예, 예. 아직 항소까지 간 게 아니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뭐 법적인 판단들은 좀 더 이제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이 자리에서 조금 본론적인 질문들을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뭐 진흙탕 싸움인데 왜 들어가냐 이렇게 동포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그 자체가 그런데 그러면 뉴욕 한인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도대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니까 딱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이해하는 뉴욕 한인회는 우리 50만 뉴욕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치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소장님, 그 한인회가 정치단체가 맞습니까? 원론적 의미에서 한인회가 정치단체가 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비영리 기관이니까. 그러나 한인 사회의 중지를 모아서 한인사회 요구사항들을 주류 정치인들에게 들이밀고 또 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활동 행위죠. 그렇지만 그게 정치인을 지지한다든지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그런 범죄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정치활동이 되게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한인회뿐만 아니고 많은 한인 기관들이 얼마든지 그런 정치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돈을 준다든지 누구를 지지한다든지 이런 활동이 아니고 커뮤니티, 그라스루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걸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네. 그 뉴욕 한인회는 뭐 미국에 여러 많은 한인회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뉴욕 한인회가 특히 이제 그 회장 직선제를 통해서 뭐 50만 동포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사실 투표 참여하는 사람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또 뭐 대부분 분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선제라는 어떤 그러한 민주적 절차를 형식적으로나마 만들어 놨다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어떤 비난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은 또 이렇게 뭐 욕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한인회의 존재 가치라는 게 어떤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 근데 한인회 역사가 벌써 56년 됐지 않습니까? 50년. 55년. 네. 네. 1960년도에 설립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초창기에 한인회가 처음 생겼을 때와 또 지금은 한인 사회가 많이 신장을 하고 또 여러 아는 한인 단체들이 봉사단체라든지 뒤에 뭐 정치 단체라든지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뉴욕 한인회가 그 처음 만들어졌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어떤 좀 해야 되는 역할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달라졌죠. 초기 한인 사회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한인회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분화되어 갖고 자기 각자 일을 하는 전문적 조직들도 없었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하니까 그 부분에 전문적인 기관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인회는 한인회의 전문성을 이게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렵고 또 한인회는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그리고 다른 기관들은 계속 노하우들이 이제 축적이 되고 그러니까 한인회하고 다른 기관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인회는 뭐 저희들의 입장은 한인회는 통합의 리더십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 단체들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단체들이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체들이 또 한인회의 이사들을 파견해갖고 한인회를 강화시키고 근데 사실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동안 그런 논의는 벌써 한 10수년 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변화를 해야 될 시기에 변화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달걀이 자꾸 달걀이기만 고집하면 썩은 달걀이 되잖아요. 달걀이 자기를 거부해야만 병아리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한인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한인회 회장 하시는 분이 고민을 하고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또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 이거는 뉴욕 한인회만인 거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한인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사무총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논의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중심으로 가려 그러면 한인회가 돈이 있어서 사무총장에게 월급을 제대로 줘야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문제고. 그래서 이거는 한인회만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니고 한인회가 이 문제를 오픈하고 모든 동포사회가 들어와갖고 같이 대안을 만들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뭐 제3자지만 문득 궁금한 게
왜 그러면 해외 동포 회는 각 그 해외에 있는 단체는 왜 2년입니까? 혹시 아시는 거 해외 있으신지? 2년이 아니고 한인회만 2년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한인회가 왜 2년인 거죠?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누가 오랫동안 하면 오히려 이제 그게 부정부패한다 그런 네. 생각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 기관의 원래 비영리 기관 이사들은 2년 하면 나가야 돼요. 나갔다가 다시 다른 곳에 있다 다시 들어오고 이런 로테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하는데 한인회는 회장님이 이사를 임명하고 회장님 끝나면 이사가 끝나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회장님한테 다 집중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인회를 대수술해야 됩니다. 대수술해서 가야만 한인회가 제자리 잡고 한인 커뮤니티에 이 리더십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의 한인회를 계속 한다 그러면 리더십이 되지 않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한인회를 법적으로 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또 사라지고 이번 특히 지난 선거의 경우가 진짜 아무렇게 허술하게 선관위가 진행이 되고 하더라도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있고 누구도 그 어떤 사람 말을 안 듣고 독단적으로 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공권력이 없다 보니까. 예. 네. 근데 이제 한인회가 아까도 말씀 제가 처음에 드렸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저도 사실 3년 전까지는 한인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요.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훌륭하고 멋있는 기구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제가 커뮤니티에 이를 보면은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인회처럼 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딱 대표성 있는 기구를 가진 나라 커뮤니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 한인회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아주 중앙 집권적인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서로 마음을 잘 다 협력을 하고 다른 타 단체들을 또 다 좀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아주 무섭게 저희들이 몰입할 수가 있는 그러한 대표성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자기네들이 다 대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촉을 했을 때 누구를 어떤 단체를 연락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한인회는 그런 면에서 어느 단체도 어떤 뭐 본국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일이 이슈가 있을 때 컨택을 했을 때 당연히 캐근이 한인회를 연락을 하고 또 한인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 선배 회장님들께서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우리가 잘 이용한다면은 정말 멋있는 기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또 김동찬 소장님 말씀 맞다나 너무 그러다 보니까 2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회장한테 모든 걸 재정적인 문제서부터 이사 구성하는 것부터 다 회장한테 권한 책임이 주어지다 보니까 너무 독단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사님들이 조금 특이합니다. 회장님, 뭐 이사장님 물론 뭐 많이 이사님들을 섭외하지만 권한은 임명권은 회장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사회도 회장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일들이 회장 한 사람한테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한국 일반 정치로 따지면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다 임명하는 거 뭐 그런 그렇죠. 모습이 되는 거죠. 예. 예. 왜냐면은 이사님들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이사비를 한인회 재정을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사비도 내셔야 되고 행사 있을 때 또 어블리게이션은 어느 정도 도네이션도 해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의 얼굴을 봐서 회장님과의 어떤 인맥으로 인해서 이사님들이 영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의 말씀에 많이 움직이시죠. 근데 또 지금 현재로서는 또 한인회의 어떤 재정 같은 거 지금 한인회관도 힘들었잖아요. 요즘 이제 흑자가 됐지만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회장이 책임을 졌잖아요. 회장님들께서. 그러니까 또 회장의 어떠한 권한을 또 우리가 배제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분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뭐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좋은 것을 생각을 해야죠.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점도 있었으니까 이 한인회를 지난 그 1960년서부터 지금까지 50년 그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다음 이제 50년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세, 2세들
많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이슈, 명분을 만들어서 그 이슈를 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일을 해나가면서 세대 교체를 하고 또 회칙을 바꾸고 이러면은 제 생각에는 멋진 한인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지난 작년 5월 1일 날 이제 취임식을 하고 한인회가 두 개가 이렇게 좀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각자 왔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 기간 중에는 뭐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저요. 제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매일매일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5월 1일 날 뭐 두 개의 한인회라고 노력을 하시지만 저는 제가 저를 지지해 주시고 뽑아주신 분들 그리고 저는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뽑힌 회장이니까 제 책임을 다하고 또 이렇게 두 개의 한인회가 생기고 불교 단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이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언제까지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러주지 않아도 얼굴 두껍게 그냥 찾아가고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소송이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좀 진행 중인데 이게 또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임기가 이미 좀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소송하다가 임기가 다 지나갈 판인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뭐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계획했던 일들, 하고자 했던 일들을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고요.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회칙을 개정해야 되는 일, 그리고 그러니까 non-profit organization regulation에 맞도록 그리고 영어로 회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국말로 만든 회칙을 영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소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모순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과 뒤가 틀려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서 회칙을 어멘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세대 교체를 하기 전에 아까도 말한 그런 공유할 만한 이슈 그리고 자꾸 한인회관이 왜 맨하탄에 있느냐 이 근접성을 가지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한인회관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처럼 한인회관 그 비싼 첼시에 그런 번듯한 건물을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가 몇이나 있습니까? 한인회관은 상징성뿐만 아니라도 그 맨하탄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퀸스에 아무리 많은 한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2세, 3세들이 퀸스에서 계속 자리를 잡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맨하탄, 이 문화, 정치, 경제 중심지인 맨하탄에 우리가 회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회관을 잘 이용해서 우리 2세, 3세들이 그 회관을 바탕으로 기초로 더 큰 꿈을 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 how,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회관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우리 한인회관에 건립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저희가 10월 첫 번째 주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이민사 박물관 건립 행사, 펀드레이징 행사 겸 한인회 밤을 했는데 750석이 다 나갔습니다. 그 중에 반 이상이 외국인과 2세, 3세들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야말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꼭 34대 김민선 회장 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이 뮤지엄 짓는 일은 113년이나 된 우리 한인 이민 역사를 정리해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이고요.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찾아왔을 때 한인으로서의 한국인으로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뿌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타민족들에게 우리 한인들이 어떻게 미국 이민 역사 발전에 기여를 해왔는가를 홍보하는 장으로 쓸 것입니다. 그렇고 더 실질적인 것은 우리 한인회가 지금 돈 벌 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뭐가 없고 또 우리가 어떤 봉사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은 연속성이 없고 또 근접성이 없고 이러니까 찾는 사람이 없고 안 되지만 뮤지엄은
이 50만 동포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시, 로컬 가버먼트, 어떠한 프라이빗 컴퍼니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란트 펀드를 받아낼 수가 있는 아주 좋은 품목입니다. 그리고 본국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이 이민사 박물관에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민사 박물관을 제가 가칭 모카라고 줬습니다. Museum of Korean American Heritage, 모카. 한국말로 목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목화를 첼시에 멋있게 꾸며놓으면은 2세들도 올 것이고 타민족들도 박물관 구경하러 오고 거기에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찾아지지 않았던 지난 113년 동안 우리 정말 코리안 아메리칸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을 영웅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히로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별로 벽에 그분들의 업적과 사진을 또 디스플레이하고 그동안 113년 동안에 우리의 살아온 이야기, 하다못해 여권이라든지 그때 뭐 서로 주고받았던 110년 전에 뭐 편지, 의상, 뭐 재봉틀 이런 우리의 유품들을 모두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것이야말로 정치력을 신양하는 길이고 우리의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어떠한 자부심,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한인 회장이 되려는 이유입니다. 네. 그 일을 하시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임기 내에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혹시 35대에도 또 한번 도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물관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34대 김민선 회장의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래서 제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동포라면 누구나 우리 한인사회를 또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는 누구라면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혹 이번에 또 안 될 수도 있고 또 법원이 또 판결을 또 뒤집을 수도 있고 또 뭐 제 임기 안에 이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박물관은 독립재산제로 물론 한인의 안에 두지만 독립재산제로 저희들이 난프라핏 오르가니제이션을 등록을 했고 코퍼레이션을 설립했습니다. 제가 이사로서 아니면 발렌티어로서 나중에라도 이 박물관을 위해서 저는 봉사를 하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하루빨리 한인회가 정상화돼서 또 한인회가 본연의 모습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동포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좋은 뜻에서 봉사를 하려고 나왔다가 뜻하지 않게 이런 이제 분란의 중심에 섰는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서로가 자기가 각자 속한 자기의 어떠한 정당이라든지 단체를 위해서 건강하게 언제든지 논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끄럽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문제가 있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침묵하는 사회가 병든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은 어느 마을에 진흙 웅덩이가 마을 앞에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발에 진흙 묻는 것이 싫어서 돌아다니고 피해만 다니다 보면은 그 진흙 웅덩이는 썩어서 오염이 돼서 악취가 풍기고 벌레 파리들, 모기들이 생겨서 그 동네가 쓰레기장이 될 겁니다. 자기 발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자기 동네에는 그분은 쓰레기 더미 동네에 사시는 주민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발에 진흙을 묻히더라도 그 웅덩이에 석회와 모래를 뿌려서 단단한 땅을 만들어서 길을 만들면 모두 사람들한테 다 베네핏 이익이 되는 거고 또 그 흙이야 진흙 묻은 것은 나중에 깨끗이 씻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숨기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더 큰 우리가 피해를 보고 정말 후회를 하게 될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34대 뉴욕 한인회 붕괴 사태를 보면서 한국 정치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힘의 논리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모습이 그러했는데요. 한인사회 내부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제3자인 미국 사법부의 힘을 빌어 해결해가고 있는 모습도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 양비론이나 냉소주의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동포로서 나 자신은 얼마나 여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나 먼저 반성하게 됩니다. 좋은 커뮤니티는 결국
그 구성원들의 관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뉴욕의 소리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